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왜 12점 3계엄을 막았다는 그 단 하나의 용서사가 야당도 아닌 같은 당 안에서 무너지고 있을까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법정에 섰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6차 공판, 증인석에서 선서까지 하고 진술했어요. 최초로 당사에 모이라고 지시한 사람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당시 대표였다.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흘 뒤 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요.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당원 게시판 관리자를 소환합니다. 1년 8개월 만이에요. 이거 페이스북 배틀이 아닙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딱 이 시점에 압력이 걸린 거예요. 이건 두 정치인의 자존심 다툼이 아닙니다. 12.3 계엄 이후 1년 반이 지났는데도 그날 밤의 진실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그 미완성 위에 누군가 자기 정치 서사를 세우려다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한 가지 짚어두고 갈 게 있어요. 안철수 의원 지난 1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되던 그 시점에도 이미 짚었던 겁니다. 당원 게시판에 IP 2개, ID 5개로 게시글 1000건 이상이 올라온 걸 두고 전형적인 여론조작 수법이라고요. 안 의원, 이 사건을 6개월 넘게 놓지 않고 있었어요. 세 층으로 뜯어봅시다. 표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왜 하필 이 시점에 폭발했는가? 그리고 결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 셋을 짚어보면 지상파 헤드라인만 봐서는 절대 안 보이는 그림이 나옵니다. 먼저 표면입니다. 7월 8일 그날 서울중앙지법법정 안풍경이에요.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6차 공판. 안 의원 증인석에 앉아서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막고 있어서 다시 당사로 모이자고 한 게 한동훈 당시 대표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에 맞춰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추경호 시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가 바로 그거거든요. 표결 방해. 12점 3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예요. 그런데 안 의원 증언대로라면 표결 지연의 최초 원인이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대표한테서 시작된 겁니다. 안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우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정에서 선서한 진술이에요. 게다가 원내대표실이 2024년 12월 6일에 배포한 시간대별 문건까지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그 문건에 뭐가 적혀 있냐면요. 당대표가 국회 소집을 지시했고 뒤이어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실도 이어서 당사 집결을 공지했다. 이 순서예요. 즉 최초 당사 지시자가 한 의원이 맞다는 걸 당의 공식 문건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또 짚어야 할 대목이 있어요. 안 의원이 이날 재판에서 증언한 게 이거 하나만이 아니었거든요. 12.3 계엄 나흘 전인 2024년 11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이 있었어요. 여당 국회의원 대여섯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 의원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안 의원 증언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계엄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해요. 대통령과 1대1로 대화를 나눈 사람도 없었고요. 안 의원 본인의 기억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12.3 계엄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준비됐느냐 아니면 12월 3일 당일에 갑자기 결정된 거냐 이걸 가르는 핵심 질문이거든요. 안 의원 진술은 관저회동에서 계엄 얘기가 없었다는 쪽이고요. 그런데 관저회동 자체가 있었다는 팩트는 남아요. 계엄 나흘 전에 여당 의원 대여섯 명이 대통령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는 거. 여기서 한 의원 쪽이 페이스북에서 반박합니다. 뭐라고 반박했냐면 자신의 져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32페이지에 그 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책 안 봤다고 거짓 선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을 취재한 기자들이 실제로 그 책을 펼쳐봅니다. 32페이지에는요. 12.3 밤 11시 이전의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최초로 당사로 가자고 지시한 그 대목이 안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 지점을 짚었어요. 4월 같은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미 제기됐던 문제라고.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양치기 소년 얘기 있잖아요. 핵심은 늑대가 진짜 있느냐가 아닙니다. 외친 사람이 누구냐예요? 본인 책에 안 쓴 대목이 없다고 하니까 있다고 우기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한 의원 본인 같은 재판의 증인으로 여러 차례 소환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어요. 안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이걸 딱 짚었죠. 할 말이 있으면 패문부제 뒤에 숨지 말고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면 될 일이라고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법률적으로 무게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페이스북 발언은 위증죄가 없어요. 법정 증언은 선서한 다음이라 거짓말하면 처벌받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7월 13일 최고위에서 정확하게 이걸 짚었어요. 안 의원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증언의 무게는 한 의원의 페이스북 반박과는 결이 다르다. 이준석 대표 좀 더 나갔어요. 다시는 대한민국의 상처로 남은 계엄을 자기 정치적 분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상처는 누구의 정치적 자양분도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12.3 계엄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상처였는데 이걸 자기 서사 재료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 아픈 일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거 개혁신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국민의힘 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서로 정치적으로 결이 다른 두 사람이 지금 같은 지점을 짚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주류 언론이 어떻게 프레임하는지 한번 보시죠. 양쪽 다 진실공방으로 나란히 놓고 보도해요. 근데 이 둘 애초에 나란히 놓일 수가 없는 무게예요. 선서 한 번의 무게가 SNS 100번보다 무겁습니다. 이거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결국 진실공방인가요? 한쪽은 선서, 한쪽은 페이스북. 답은 이미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이 사건의 절반밖에 못 본 겁니다. 진짜 물어야 할 건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진실공방이 폭발했느냐? 이거예요. 안철수 의원. 이 사건을 오늘 처음 짚은 게 아니거든요. 지난 1월 한동훈 제명 결정 나던 시점에도 여론조작 지적했고 4월 같은 재판에서도 이 지점을 짚었어요. 6개월 넘게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법정 증언까지 나오고 기자회견까지 나오고 경찰 수사까지 재가동됐을까요? 이 타이밍을 짚어야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이 사건들이 딱 이 시점에 몰려있다는 것,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교합니다. 시간 순서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6월 3일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참패입니다. 대구, 경북, 경남만 겨우 지켰고 다른 데는 다 뺏겼어요. 곧바로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가 쏟아집니다. 그 다음 날인 6월 4일 새벽 한동훈 의원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요. 무소속으로. 그것도 개표율 99% 상황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1.7% 차. 표차로는 1,300표 차이 신승이에요. 신승. 여기서 한 의원 곧바로 움직입니다. 국회 등원한 그날부터 친한계 의원들이랑 조찬하고 김기현 의원 등 옛 친윤계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에도 가입해요. 그리고 윤재옥 의원이 대표 맡고 있는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던 옛 친윤계가 한동훈을 국민의힘 복당으로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좀 이상하죠. 그러다 딱 7월 초 세 방향에서 압력이 들어옵니다. 7월 8일 안철수 법정 증언, 7월 10일 장동혁 대표의 당원 게시판은 범죄 행위 발언, 7월 1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홍보국 관계자 소환, 그리고 같은 날 안철수 기자회견. 나흘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촘촘합니다. 그럼 이 압력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요. 한동훈 복당 저지는 자기 리더십 유지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지선 참패 후 사퇴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한 의원이 복당해서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 장 대표 시간은 그날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은 범죄 행위 발언.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복당 연구 금지까지 당원 개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판이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이번에 카드를 하나 더 뒤집었어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카드를 꺼낸 겁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접수된 70여 건의 징계 요청서 심사에 착수했고요. 그 심사 대상에는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던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배현진 의원, 박종훈 의원 같은 친한계 이름이 계속 거론돼요. 심지어 한지아 의원은 한동훈의 선거 후보 등록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치킨같이 먹은 것도 징계 사유가 되는 상황이에요. 당원권 정지 2년 이상 중징계가 내려지면요,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친한계 정치 생명 자체를 걸어놓은 판이에요. 친한계 쪽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고요. 당내 갈등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친윤계는 어떨까요? 표면적으로는 한동훈 복당 길잡이 역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앞뒤 잘 보셔야 돼요. 12.3 영웅 서사가 살아있는 한, 그날 관저에서 계엄 준비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계엄 이후 윤석열을 옹호했던 사람들의 서사는 계속 짓눌립니다. 한동훈 서사가 흔들려야 자기들 서사가 다시 살아나요. 이중 플레이 가능성,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요, 6개월 동안 지적해온 얘기가 지금 폭발한 겁니다. 게다가 차기 당권 경쟁의 시야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한 의원 복당하면 자기 자리 위협받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이 시점에 법정 증언까지 나가서 못을 박은 게 정치적 계산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여기 딱 보시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세 방향의 이해관계가 지금 한동훈 한 사람 위로 수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 그림의 핵심이에요. 이걸 짚어야 서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12.3 그날 밤 두 사람의 위치를 나란히 놓고 보세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국회로 가는 차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켭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해요. 이제부터 윤석열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그러고는 국회 앞에 도착해서 담을 넘어 들어가요. 한 의원은요, 그 시간에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어요. 근데 한 의원 그때 국회의원도 아니었습니다. 대표직만 갖고 있었죠. 국회에서 표결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이재명보다 먼저 국회에 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국회 사무처가 진행하는 다크투어에 이재명 숲도 넣으라고 페이스북에 썼어요. 겁이 나서 숨었던 곳이니까 그렇답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12.3, 3개월 전인 2024년 9월 이재명 당시 대표가 한 의원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 등 민주당은 이 주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어요. 그때 한 의원 뭐라고 반박했는지 아세요? 굵기 문란이라고 했어요. 사실이 아니면 굵기를 문란하게 만든다는 표현이었어요. 3개월 뒤 계엄이 실제로 터집니다. 그러자 한 의원 계엄 반대 입장을 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날의 유일한 영웅이 자기라고 서사를 씁니다. 아니, 9월에 굵기 문란한다 했다가 12월엔 굵기를 지켰다고 하는데 참 유연한 국기관이죠.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있잖아요. 옷 안 입은 임금님 지나가는데 다들 어색해하면서도 아무도 지적 못하는 판이었어요.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딱 그 한마디를 꺼낸 겁니다. 임금님 옷을 안 입으셨는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서사의 붕괴예요. 그런데 서사 뒤에 남아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정치 생명 자체를 걸 수 있는 사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사가 무너지면 정치인은 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법 문턱에 걸리면요, 그건 다른 얘기가 됩니다. 지금 그 문턱이 딱 다가오고 있어요. 당원 게시판 사건, 1년 8개월 만에 경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정확한 팩트부터 짚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7월 12일 당시 국민의힘 홍보국에서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어요. 경향신문, 뉴스핀, 문화일보, 매일신문이 다 확인한 팩트입니다. 경찰이 뭘 조사했냐면요, 당시 게시판 운영 체계, 계정 관리, 게시글 작성과 관리 과정 전반을 확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서울경찰청장 박정보 7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으며 멈춘 적이 없다. 이 발언 그냥 넘길 게 아닙니다.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정지된 것처럼 보였던 수사가 사실은 물밑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서버 자료 보존 요청 걸어놓고 참고인 리스트 짜놓고 딱 이 시점에 소환장이 나갔다는 거죠. 이 사건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미 결론을 낸 상태예요. 한 의원 가족이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그 결정을 근거로 윤리위가 1월에 제명까지 의결했고요. 한 의원 본인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지난 2월 토크 콘서트에서요. 당대표가 된 이후 저와 가족은 입에 담지 못할 공격을 받았고 가족이 방어 차원에서 하루에 몇 개씩 언론사설을 링크했다고 해요. 이게 해명이었어요. 근데 CBS 이정주 기자의 취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지목된 계정들이요. 사태가 터진 뒤에 잇따라 탈당했어요. 그리고 그 계정들 IP 일치, 선거구 일치, 휴대전화번호 일치, 탈당 시점 일치. 이걸 두고 이정주 기자가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한동훈 의원의 장인, 장모, 배우자, 모친 이분들이 직접 쓴 겁니까? 아니면 명의 도용된 겁니까? 이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름 하나가 계속 걸립니다. 한 의원의 장인, 진용구 전 검사장이에요. 이정주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지목된 계정명예 중에 진용구라는 이름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 검사장 출신 어르신이 밤 11시 반에 당원 게시판에 3분 단위로 게시글을 올렸다. 이 그림이 상식적으로 성립되냐? 만약 명의도용이라면 진영구 전 검사장 본인이 고소를 해야 정상이죠. 검사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런데 그런 움직임은 안 보입니다. 이정주 기자가 방송에서 던진 도발이 하나 있어요. 사실이 아니면 나를 고소하세요. 내가 사실로 밝혀드릴 테니까. 근데 아직 고소는 안 들어왔거든요. 왜 안 올까요? 밤 11시 반에 3분 단위로 자연스럽게 쏟아지는 게시글, 이거 가족방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성실하시죠. 그리고 IP 2개에 아이디 5개로 1000건 이상 올라온 걸 안철수 의원은 지난 1월에 이미 지적했어요. 전형적인 여론조작 수법이라고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2024년 11월 실명 노출 오류가 터지자 국민의힘은 게시판을 즉시 셧다운합니다. 접속을 못하게 막은 거죠. 그런데 그 셧다운 동안에 문제 계정들의 다수 게시글이 삭제됐다는 게 당무감사위원회 발표 내용입니다. 그림이 좀 이상하죠? 아무도 접근 못하는 시간에 누가 삭제를 했느냐? 이건 형법상 업무 방해 소지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정주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요. 그때 진상조사를 시작한 당직자가 어디선가 전화를 받았답니다. 조사를 중단하라는 지시였다고요. 누가 걸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 나이. 여론조작 의혹이 터지면 접근 못하는 시간에 삭제가 일어나고 조사는 어디선가 걸린다. 반복 패턴입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있습니다. 한 의원. 지난 1월 8일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어요. 죄목이 뭐냐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국민의힘 업무방해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건을 조사한 위원장을 조사 결과 발표했다고 고소한 셈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조사한 사람 이름 걸고 고소하는 그림,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거 주류 언론에서 그림 하나로 정리해서 보여주지 않아요. 조각조각 흩어진 팩트를 하나씩 이어봐야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어붙여 놓고 보시면 뭐가 보이시죠? 결국 이 그림이에요. 권력 앞에 침묵했던 사람이 권력이 무너진 뒤에 영웅이 됩니다. 한 문장 그대로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물었잖아요. 왜 12.3 영웅 서사가 야당도 아닌 같은 당 안에서 무너지고 있느냐. 이제 질문 자체가 바뀝니다. 그건 서사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서사인 척 했던 방어막이 지금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12.3 이후 답답했던 부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던 그 부분, 그거 여러분이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짚어봅시다. 먼저 개인 차원이에요. 한 의원, 지금 수사 대상입니다. CBS 이정주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한 번 이상 소환이 있을 수 있고 이걸 거부한다면 긴급 체포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실현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무소속 국회의원이 이런 리스크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무게가 다르죠. 두 번째는 국민의힘 재편 국면입니다. 지방선거 참패, 장동혁 대표 사퇴 압박, 한동훈 복당 시도, 옛 친윤계의 이중 플레이 가능성. 이 넷이 지금 한 판에 뒤엉켜 있어요. 안 의원의 얼씬도 말라바로는 그중 하나의 카드예요. 시선은 이미 포스트 장동혁으로 넘어가 있고요. 보수 정치권 재편의 신호탄이 이 사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진짜 넓은 그림은 세 번째예요. 12.3계엄의 정치적 책임 규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밤 담을 넘어 국회로 향하던 시민들이 있었어요. 장갑차 앞에 몸으로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기 안고 뛰쳐나갔던 어머니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날을 자기 정치 자산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그날 국회 앞에 있었던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신뢰예요. 12.3 진실이 어디까지 확정되느냐. 이건 이 나라가 다시는 그런 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개인의 서사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는 지점이 여기에요. 12.3 이후 1년 반, 그날의 책임 지도는 아직도 그려지고 있어요. 서사로는 못 덮습니다.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안 의원의 문제 제기가 국민의힘 재편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리고 그날 국회 앞에 서 있었던 시민들의 이름이 어떤 자리에 남겨질지, 이 흐름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같이 눌러주시면 다음 국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